안녕하십니까, 장희일입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와 영화비평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문화는 크게 세 가지, 즉 뛰어남으로서의 문화, 예술 및 정신적 산물로서의 문화, 그리고 상징체계 혹은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 세 가지 의미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문화는 비어있는 개념이기에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해가는 동태적인 개념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문화는 과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대중문화라고 하면 한 인간이나 시대 혹은 특정 상황에서 집단이나 개인이 보이는 특정한 생활 양식, 그리고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 행위 등의 살아있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해변가에서의 휴가나 크리스마스 축제, 젊은이의 하위 문화나 팝뮤직, 만화, 일일 연속극, 영화 등이 모두 대중문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중문화는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는가? 이 크게 6가지로 나뉘어서 대중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중문화를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다라고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중문화를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라고 간주하고 있는 그런 주장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화나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 대중문화라는 한 개념의 그 정의로서는 다소 부적절하다고도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대중이라는 용어는 양적인 것 이외에 다채로운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를 단지 양적으로 환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겠죠. 특히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고급 문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고급 문화 같은 경우에는 양적으로는 대중문화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대중문화를 고급 문화 이외의 문화다라고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흔히 정치적인 우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급 문화라는 것은 개별적인 창조 활동의 결과 형식상 복잡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가 충만하며 비판적인 통찰력까지 가지고 있는 문화임에 비해서 대중문화라는 것은 대량 상업문화이고 열등한 문화이다. 따라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 심미적, 미학적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문화다라고 폄하하는 경향이겠죠. 이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은 너무도 모호한 것이겠습니다. 사실 어느 특정 시대의 고급 문화가 다른 시대에서는 대중문화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특정 시대의 대중문화가 다른 사회에 가서 혹은 다른 시대에 건너뛰었을 때는 고급 문화로 그 신분이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나 디킨스의 소설, 연극, 그리고 느와르 영화 등은 과연 이것이 고급 문화인지 대중영화인지 말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대중문화를 대량문화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정의와는 반대로 정치적인 좌파들이 흔히 하는 주장입니다. 이들이 주장하기를 대량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업문화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배계급이나 지배계층의 이익을 관철시킬 만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음과 더불어서 많은 문화를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대량적으로 판매함으로써 그만큼 상업적 이윤을 취하겠다라는 의도를,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의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의도. 이 두 가지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배계층의 노력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은 급격한 미국화 혹은 미국식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지식인의 반발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노동자 계급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살펴볼 때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리크리에이션, 여가가 아닌 디크리에이션, 오히려 삶의 질이나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수단으로서 이 대중문화 내지는 대량문화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상업문화를 대중들이 소비할 때 이 소비하는 이 대중들을 너무도 수동적인 존재로만 간주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한계점이 될 것입니다. 음반시장이나 영화시장만을 보아도 출시되는 음반의 70~80% 이상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한 해에 개봉되는 영화 중 불과 한두 편, 많게는 서너 편만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모든 상업문화, 모든 대중문화, 모든 대량문화가 무조건적인 이익 창출이나 이데올로기의 주입의 통로로서만 사용된다는 주장은 분명 한계가 있겠죠. 상업문화는 대중들이 분명히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한 대중들은 그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 능동적인 존재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중문화를 긍정하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도 이 세 번째 개념의 대중문화 개념, 즉 대량문화로서의 대중문화 개념이 비판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몰트비라는 학자는 대중문화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중문화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현실적으로는 경험이 불가능한 것들, 환상적인 것, 꿈의 세계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대중들이 뭔가 바라는 것을 그 현실 생활에서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경험시켜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이죠. 결론적으로 대중문화는 그것이 없었을 때보다 있었을 때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개념의 대중문화 개념, 대량문화의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중에 하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중문화는 민중 속에서 발생하는 문화다. 즉 민중문화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 대표적인 학자로는 토니 베네트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민중, 영어로는 people이라고 하죠. 이 민중 개념을 너무도 이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문화적 형식들, 그것들이 자발적인 형태로 수면 위로 표출되어 있는 문화. 아주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이겠습니다만 단지 이러한 문화만을, 민중 문화만을 대중문화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도 그 개념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민중, 이 people이라는 단어는 모호하기 그지없는 단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민중의 범주를 과연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그 범주가 무척 모호함과 더불어서 대중문화가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을 비껴간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민중문화론, 대중문화를 민중문화로 바라보는 토니 베네트를 비롯한 학자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대중문화를 사회 지배계층의 통합력과 사회 피지배계층의 저항력 사이의 투쟁과 갈등 그리고 경쟁의 장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과정으로서의 문화를 바라보는, 과정으로서의 대중문화론을 긍정하는 입장인데요. 이는 저번 시간에서도 배웠던 이 헤게모니 개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문화는 소위 대량문화 이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만으로 만들어진 문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급문화 이론가들의 주장처럼 이 열등한 것, 대중문화는 고급문화에 비해서 훨씬 더 열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닌과 더불어서, 또한 민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만이 대중문화다라고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문화는, 특히 대중문화는 이 시시각각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헤게모니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대중문화론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접합과 구성에 관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접합과 구성이라 함은 사회의 각 영역에서 각 개인이나 집단들이 만나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내느냐, 그 접점을 찾아내어서 어떠한 식으로 한 문화를, 대중문화를 구성해내고 형성해내는가의 문제에 주안점을 둔다는 의미겠죠. 따라서 문화산업에 의해 생산된 왜곡된 문화라는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론이나 민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라는 낙관론 모두 배격하고 있는 이 헤게모니 개념을 사용한 대중문화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형태의 대중문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을 창조적인 주체 혹은 수동적인 객체로 보든 간에 어떻든 간에 대중문화라는 것은 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이유이겠죠. 따라서 이 대중문화 역시 문화 개념과 마찬가지로 동태적인 것으로 고정불변의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각에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묶이기에는 현대의 이론가들이나 철학자들이 너무도 다채롭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시간 관계상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반적인 특징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각에서는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든 문화는 상업이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데요. 이는 좀 전에 언급했던 대량문화적 관점에서 문화 산업이 정치경제학적인 의도에서 지배계층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과는 분명 다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문화는 곧 상업이다라는 말은 문화와 상업이 상호 침투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요. 이는 곧 문화는 상업에 영향을 주고 상업은 또 문화에 영향을 준다. 즉, 그 상호작용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상업과 문화가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현대사회의 단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문화를 상업으로서 본다라는 의미가 꼭 경제의 논리에만 국한되어서 주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대중문화는 그 디지털화와 미디어 융합화에 힘입어서 그만큼 복제가 쉬워졌습니다. 대량 복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도 훨씬 원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문화 소비의 입장과 문화 생산의 입장의 구별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기존의 지위, 문화 생산자가 차지하고 있던 지위가 무너졌음과 동시에 문화 소비자의 지위, 그만큼 소비를 해내고 하는 그 대중들의 지위가 올라갔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를 철학자 질 듈레즈는 라이좀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라이좀은 식물의 일종으로서 그 뿌리와 줄기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전의 대중문화가, 이전의 문화가 수목적인 구조, 즉 뿌리와 줄기와 열매의 구별이 확실한 구조, 문화 생산자와 문화 소비자의 구조가 확실한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서 현대의 대중문화는 문화 생산자와 문화 소비자 간의 관계가 모호해진, 뿌리와 줄기의 관계가 모호해진,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을 도무지 알 수 없는 형태로 문화가 생산되고 소비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라이좀이라는 용어가 설명해주고 있는 현대사회의 한 양태이겠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는 이 싸이월드를 비롯한 각종 블로그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는 달리 특정 대문, 특정 관문을 거쳐야만 어떤 내용을 접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 개인 홈피의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는 블로그나 싸이월드 등의 미니 홈피 등은 시작점과 끝점의 구별이 모호합니다. 어떤 홈피에서 시작해서 어떤 다른 홈피에서 끝날 수도 있고, 나의 홈피에 시작해서 친구의 홈피에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순환고리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가 더 이상
일방적인 형태로, 선형적인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채롭게, 너무도 다채롭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각, 즉 문화와 상업을 동격으로 보고 이 상업적인 측면의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더 이상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주장은 정치적 좌파로부터는 대중문화의 저항적 가능성에 끼칠 영향 때문에 비판을 받고, 정치적 우파로부터는 이 고급 문화의 지위에 끼칠 영향력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이 대중문화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정의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 대중문화라는 개념을 언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아니면 우리가 현실에서 이 대중문화를 향유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논쟁이라는 것이 과연 언제부터 생겼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러한 그 대중문화를 경험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계기는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화와 도시화 경향이겠죠. 이 산업화와 도시화 이전에는 문화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했었습니다. 일부 식자층만이, 일부 엘리트들만이, 일부 지배계층만이 향유하던 엘리트 문화와 엘리트 계층을 비롯해서 일반 대중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던 일반 문화, 이 두 가지가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그 도시 노동자들의 외곽에서, 즉 이 가부장적 사고의 외곽에서 이전의 문화와는 다른 특정한 형태의 대량 문화, 상업 문화 내지는 대중문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이런 특정 용어가 붙여지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전에는 잘 몰랐던 다른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대중문화를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전에 있었던 일반 문화도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고급 문화, 엘리트 문화도 아닌 이 새로 생긴 이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바로 이 대중문화론이라는 것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고급 문화론의 입장에서 대중문화를 비판하기도 하고, 대중문화는 이 지배계급의 생각을, 이해관계를 그대로 상업적으로만 그 대중들에게 강요할 뿐이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민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난 문화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이상적인 문화이다 라고 하는 경향도 생겨났던 것이죠.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시각에서 대중문화를 바라보던 간에 이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이유는 이 엘리트 문화와 일반 문화, 그리고 대중문화의 구별이 모호해지면서부터입니다. 일반 문화와 엘리트 문화가 과연 어떻게 구별되고,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 그리고 대중문화와 일반 문화가 과연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대중문화를 그 일면적인 형태로 바라보지 않게 된 것이죠. 대중문화는 분명 다채로운 개인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시시각각 만들어가는 문화일진데, 이 고급 문화와 엘리트 문화 혹은 일반 문화와의 구별이 뭐가 중요한가라는 주장도 생겨났습니다. 이 문화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대중문화 역시 비어있는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중문화는 분명 존 스토리의 말처럼 비어있는 개념인과 동시에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비어있는 개념이겠습니다. 시시각각 이 변하는 형태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대중문화, 이 대중문화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검열의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검열은 정치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인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기에 훨씬 미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에서는 구공산권, 즉 구소련이나 동유럽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들은 절대 개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화의 예술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어떻든 간에 제작 국가가 그리고 제작 감독이
동유럽 혹은 구소련 출신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이 아예 불가능했던 것이죠.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국 영화들이 그 사회 변혁적인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혹은 폭력이나 성적인 표현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수많은 가위질을 당했었습니다. 외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1997년에 우리나라의 개봉을 시도했었던 왕가위 감독의 해피투게더는 이 동성애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처음에는 그 극장에서 상영 금지 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點啊黎耀輝？屌啊，寶榮！咪快啲講啊！做咩啫？講完咯。喂，你做咩有床唔瞓逼過嚟啫？得啦。喂，係啦，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중들은 이 해피투게더 상영금지 처분을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제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왕가위 감독이 불과 7년 전 1990년만 해도 아비정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대중들에게 철저한 외면을 당했었기 때문이죠. 7년 전에는 그토록 외면을 당하던 감독이 7년 후에는 대중들로부터 이 영화가 개봉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지지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대중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대중이 만들어내는 대중문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7년이란 짧은 세월 속에서도 많은 변모가 있고 그만큼 많이 변해가는 것이 문화이고 대중문화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질적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조수미의 음악도 상품이고 존 세바스찬 바하가 작곡한 클래식 음악도 이제 CD의 형태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반면에 그 전까지는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폄하되었던 대중문화, 하위문화들도 엄청난 수준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급문화, 대중문화의 구별 자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민중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별도 더 이상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민중문화라고 하면 한마디로 진보적인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문화 실천의 산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변혁적인 의식적인 지향을 가진 산물들만이 대중문화라면 대중문화의 범위가 너무도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민중문화도 분명히 대중문화의 일부분이긴 합니다. 따라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이분법과 마찬가지로 민중문화와 대중문화의 이분법도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화론, 대중문화론은 더 이상 고급문화론, 일반문화론, 대중문화론, 민중문화론 등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화론이라는 한마디, 넓은 의미의 문화론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유동적인 개념으로서의 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대중영화, 대중영화란 건 무엇이고 이 대중영화를 생산해내고 대중영화를
소비해내는 과정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수용자의 입장에서 대중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특히 말이나 글로써 영화 비평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